네, 먼저 첫 번째 주제 발표 만나보실 텐데요. 첫 번째 강연을 해주실 분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 키사의 사이버 침해 대응 본부 침해 사고 분석 단장이신 우리 임진수 단장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최근 사이버 위협과 지능화된 사이버 공격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단장님 무대로 모실게요.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임진수 단장입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그 민간 쪽에서 발생하는 침해 사고라든지 악성 코드 그리고 보안 취약점에 대한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단의 단장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 올해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사이버 위협과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를 잡고 저희가 발표 내용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저희 그 사이버 위협 트렌드라고 해서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에 2021년 현재까지 발생했던 주요 사건들입니다. 내용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빨간색 부분이 랜섬웨어고요. 파란색이 디도스 그리고 초록색이 공급망 공격입니다. 우선 보시다시피 빨간색들이 굉장히 많죠. 위에가 국내고 해외가 아래인데 빨간색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걸로만 봐서도 일단 금전 탈취형 공격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일어난 그 사이버 위협의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정보 유출이라든가 금전 탈취 목적의 공격이 증가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공격 유형으로 보면 공급망 공격, 랜섬웨어, 안보 위협, 디도스,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내용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이버 위협들에 관련해서는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미국은 지난 5월에 행정명령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관련된 행정명령의 발표 이유는 민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프라 사고, 여러 가지 콜로니엄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에 있는 사고들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이든 정부가 인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인식 하에 관련된 네트워크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그 행정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우선 눈에 띄는 것들은 공급망 개선입니다. 엊그제 나온 그 보도자료에 보면 공급망에 대한 세계 각국의 공급망에 대한 보안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언론 보도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중에 하나가 사이버 워킹 그룹을 구성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이버 워킹 그룹에 관련돼서는 국내에서도 사전에 사이버 워킹 그룹에 대한 준비 사항들을 체크하는 회의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지난 9월에 사이버 워킹 그룹이 실제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이버 워킹 그룹들은 근간을 보면 랜섬웨어 사고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30여 개국이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국제 공조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는 지난 10월에 공동선언문을 채택을 했는데요. 아래 보시면 4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4가지 사항 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회복력, 가상자산 자금 세탁 차단, 법 집행기관 안보당국, 사이버 보안 기관의 협력, 그리고 외교적 협력 강화입니다. 이 4가지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광범위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회복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가상자산 자금 세탁 같은 경우는 금융권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 및 수사기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가
저희가 느끼고 있는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외교적 협력입니다. 이 네 가지 협력을 바탕으로 랜섬웨어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가하겠다, 범죄 조직에 대한 압박을 가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 바이든 정부의 사이버 안보 공조 내용입니다. 이 네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국가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공격 위협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 공격의 대표적인 사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발생했던 솔라인즈 사고가 있었고요. 올해 3월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체인지 서버, 그리고 지난 7월에 카세아, 이 세 가지 사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고의 공통점을 가만히 보면 중앙관리 솔루션, 이런 것들을 이용한 취약점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공격을 해서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레퍼런스 사이트에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이런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고의 레퍼런스 사이트를 도합해 보면 5만 개 이상의 기업이 피해 기업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망 공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공격에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관련된 레퍼런스 사이트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기 때문입니다. 일단 솔라인즈 같은 경우에는 개발 환경을 침투를 했어요. 그래서 개발 환경 내에 솔라인즈가 개발한 오리온 플랫폼이라고 하는 소스 코드에다가 악성 기능을 탑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레퍼런스 사이트를 공격을 했던 사고였고요. 카세아 같은 경우는 랜섬웨어 사고였습니다. VSA라고 하는 제품의 취약점을 악용을 해서 고객사에 랜섬웨어를 유포하는 사고였습니다. 이런 사고들을 보면 레퍼런스 사이트들은 공급망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에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이 소스코드 취약점입니다. 소스코드를 타취를 당하면 답안지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것처럼 보안 취약점을 알기가 쉽습니다. 하기 때문에 개발사의 소스코드를 타취하기 위한 노력들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개발 환경입니다. 보통 개발사의 개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개발 환경 자체가 침투되는 사고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업데이트. 업데이트는 과거의 사례 여러 차례 나왔었죠. 이 업데이트 서버를 공격을 해서 업데이트 소프트웨어에다가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 업데이트 서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레퍼런스 사이트에 악성 코드가 유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공격이었고요. 네 번째가 유지보수 공격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농협 사고처럼 유지보수 채널을 통해서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네 가지 유형이 대표적인 공급망 공격입니다. 두 번째가 랜섬웨어인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랜섬웨어입니다. 올해 10월 15일 미 재무부에서 발표한 랜섬웨어 피해 금액입니다. 랜섬웨어 피해 금액은 굉장히 다양한 기업이라든지 기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상반기만 7천억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한 해 동안은 5천억. 그러니까 상당히 금액이 굉장히 커진 거죠. 미 재무부가 그냥 랜섬웨어를 분석한 게 아니고요.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그러니까 금융범죄처벌기구라고 하는 곳에 금융기관이 제출한 이상금융거래 보고서입니다. 이상금융거래 보고서는 랜섬웨어가 가지고 있는 IOC를 분석을 해서 그 IOC를 추적을 해서 밝혀진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신빙성이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프를 보면 3월에 굉장히 높고요. 파란색이 금액이 제일 작은 겁니다. 앞으로 갈수록 금액이 큰 금액인데 아래에서 더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랜섬웨어 피해 금액은 올해 23조 6천억, 보통 22조에서 23조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가 맨 아래 보시면 지불 금액이 두 가지로 보입니다. 평균 금액과 중위 금액. 평균 금액은 2.4억, 중위 금액은 한 8천만 원 정도가 되죠. 이 뜻은 뭐냐? 중위 금액이 넓은 개수 중에 중간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보면
굉장히 평균 금액이 높은 거로 보면 상위에 높은 금액을 지불한 회사들이 굉장히 높은 금액을 지불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금액이 중위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랜섬웨어 공격 같은 경우에는 공격 대상자, 공격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해서 랜섬웨어 금액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회사라든지 중요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몸값을 요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27건이었는데 벌써 149건이 넘었어요. 보통 저희가 기업을 상대로 신고를 받기 때문에 숫자는 적어 보이지만 추이로 봤을 때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 92%가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백업도 열악해요. 백업이 굉장히 저희가 사고 현장에 나가 보면 백업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는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백업이 있어서 복구하는 사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제가 경험해봤을 때 2015년 정도 그때만 해도 개인만 공격을 했었었는데 소규모 기업 이런 것들을 공격했었는데 지금은 IT 기업 위주에서 다양한 업종으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IT가 이제 막 도입이 돼서 정보보호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장표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 중에 주요한 공격들만 뽑아봤습니다. 앞에 가로 부분이 어떤 분야를 공격했는지 하고요. 빨간색 부분이 랜섬웨어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랜섬웨어가 거의 겹치는 게 없죠. 그만큼 랜섬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들이 돈을 많이 벌고 랜섬웨어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랜섬웨어들이 막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고 앞에 가로를 보면 앞에 가로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 8월 이후에도 다양한 랜섬웨어, 신규 랜섬웨어들이 막 탄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시면 귀신이라고 하는 랜섬웨어도 있습니다. 약간 한국형 랜섬웨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랜섬웨어도 저희가 발견을 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랜섬웨어 공격은 중간에 보시면은 협박에 대한 고도화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 암호화, 개인정보 탈취, 디도스 공격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보통들 이 세 가지 공격 중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공격, 그러니까 가장 이거는 좀 대응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유형이 데이터 암호화 부분입니다. 사실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맞는 부분도 있지만 데이터 암호화 부분은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암호화가 되고 백업이 없는 상황이면 본인들의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 피부로 와닿는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들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분명하죠. 금전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64% 이상이 라스라고 하는 서비스형 랜섬웨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평균 금액도 2배 이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랜섬웨어 위협들은 전 세계가 지금 공동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 유형은 보통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퍼레이터, 디벨로퍼 이런 유형들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형 랜섬웨어가 있고요. 서비스형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막 개발을 해주고 이거를 총책이 있고 맨 위에 총책이 있고 개발자가 있고 이거를 유포하는 공격자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공격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유포를 하려고 수익률을 ROI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요즘에 많이 보는 것들이 다크웹과 가상자산입니다. 다크웹과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경찰 수사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로, 중요한 정보로 지금 여겨지고 있고요. 관련된 정보보호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저희 나라도 그렇고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바탕으로 추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비대면 업무 환경인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발생 이후에 굉장히 재택근무도 많이 하시고 원격근무도 많이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VPN이라든지 VDI 사용이 많았어요. 저희가 사고 현장에 직접 나가 보면 VPN이라든지 VDI 사고가 있습니다. 근데 VPN과 VDI 사고를 가만히 유심히 보면 계정이 다크웹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미 판매를 돼서 그 계정을 가지고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이렇게 저희도 다크웹을 보고 그런 계정들이 있으면 알려드리고 하는데 이런 계정들이 보통 개인 사용자, 그러니까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 이런 분들이 밖에다가 똑같이 사용하다가 보면 또 드러날 수도 있고요. 브루스포스 어택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디도스 공격인데 랜섬 디도스 공격이 올해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작년에는 좀 많았어요. 랜섬 디도스 공격이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비가 좀 잘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KT 관련해서 같이 조사를 했는데 디도스 공격은 아니라고 발표가 되었었죠. 그래서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장표는 저희가 타겟형 공격 전략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RDP라든지 이메일 피싱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취약점 이런 공격들이 성행을 하고 있어요. 전체 공격 중에 침투 맨 앞에 있는 게 침투 경로겠죠. 맨 처음에 침투를 돼야 내부적으로 확산이 되고 정보 유출이 되든가 랜섬웨어 공격이 되든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중에 침투 공격에 해당되는 건데요. 침투 공격의 RDP 공격이라든가 이메일 피싱, 소프트웨어 취약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소디노티킵이라든지 콘티라든지 이런 랜섬웨어들이 있거든요. 랜섬웨어들이 사용하는 공격 유형입니다. 어느 하나의 공격 유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공격을 다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소디노키비가 맨 위에 있는 건데 소디노키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용하는 게 RDP 공격 그리고 이메일 피싱, 소프트웨어 취약점 다 사용을 합니다. 맨 우측에 보시면 랜섬웨어 전체적인 랜섬웨어 공격을 할 때 기업의 규모별로 공격 유형을 좀 나눠봤어요. 맨 아래에 있는 게 제일 큰 기업입니다. 이 맨 아래에 있는 제일 큰 규모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 취약점 그리고 RDP 공격. 왜냐? 침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메일 피싱 같은 경우에는 망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메일 피싱을 당해도 내부로 침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빼놓고 RDP라든지 VPN 이런 것들, 원격으로 하는 것들, 접속하는 것들 이런 것들 통해서 공격하는 사례가 많아요. 특히 관리자 같은 경우에 급하기 때문에 집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VPN으로 기업을 접속하다 보면 그 사람이 공격을 당하면 바로 기업 내부로 침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케이스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좀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의 웹서버에 게시판에 그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통해서 악성 코드 설치하는 거 흔쳐 웹쉘 설치해가지고 그 웹쉘 통해서 악성 코드를 추가로 다운로드 받고 내부로 침투하는 사고인데 중간에 하나가 있습니다. 3번이 서버 관리용 계정 수집 부분입니다. 이 서버 관리자 계정을 수집을 해서 내부에 있는 서버를 몽땅 다 랜섬웨어 감염을 시켰어요. 어떻게 했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어, 서버에는 SSH 데몬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접속할 수 있는 통신 데몬인데 이 데몬에다가 관리자가 접속했을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남기도록 추가적으로 키로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얘를 올려놨어요. SSH 데몬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SSH 데몬에다가 접속을 관리자가 하면 아이디 패스워드가 남겠죠. 이런 식으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타치한 다음에 다른 서버로 옮겨 붙어서 랜섬웨어를 몽땅 감염시킨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로 가만히 보시면 사실 요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데몬이 변조가 됐는지 무결성 체크를 매번 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 멀티팩터 인증이라고 해서 투팩터 인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멀티팩터 인증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멀티팩터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의 70~80%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멀티팩터 인증, 이중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초반에 침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제조사에 일어났던 일인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AD 서버입니다.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해서 계정 관리 서버죠. 서버가 굉장히 많다 보면 계정을 관리할 때 굉장히 관리자가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액티브 디렉토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투하는 거는 어떻게 했냐면 악성 코드를 이메일을 받아서 관리자가 감염이 됐어요. 근데 이 관리자가 해외 지사 관리자였습니다. 근데 해외 지사에 있는 이 사람이 국내에 있는 AD 서버 관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공격을 당해서 국내로 옮겨 붙은 사고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한 가지 포인트는 해외 지사, 두 번째 포인트는 액티브 디렉토리.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액티브 디렉토리를 저희가 가만히 봤더니 새로운 계정이 생성이 됐어요. 관리자 계정이 새로 생성이 됐어요. 이 관리자 계정을 내부로 살펴봤더니 이 액티브 디렉토리에 붙어 있는 서버에다가 PC에다가 스타트업 exe 파일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프로그램으로 악성 코드를 자연스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온 기업 내부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자가 조금만 더 유심히 봤으면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조금 더 부지런해야겠죠. 두 번째가 업데이트 서버를 통해서 관리자가 감염이 되고 중앙관리 솔루션. 보통 회사에서 PC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 관리하다고 보면 요지보수 이 사람들이 직접 그 자리에 가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원격으로 서버로 해서 원격으로 붙어가지고 관리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관리 솔루션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앙관리 솔루션을 거점으로 활용이 되면 기업 내에 있는 다 PC들은 다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가만히 봤더니 백도어 계정이 생성이 됐고 백도어 계정에 안에 봤더니 리버스 커넥션 도구, IP 스캔 도구, 계정 탈립, 미미카츠 이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리자 계정도 계속 유심히 봤으면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저희는 지금 답안지를 보고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보이지만 현장에서 이거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거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제 보호나라에다가 올린 내용인데요. 백업 데이터 공격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있어요. 백업을 아무리 잘해도 공격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랜섬웨어 막으려면 백업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백업 서버도 암호화되는 케이스를 저희는 사고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그 중에 네 가지 케이스입니다. 이거 케이스 꼭 보시고 현장에서 실무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런 어떠한 전력으로 이거를 막을 것이냐 굉장히 고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고 현장에 직접 나가 보면 내부 정보 유출이라든지 랜섬웨어 사고 거의 대부분이 기업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이 APT 공격이에요. 근데 APT 공격을 막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왜냐? APT 공격을 하려고 노력하는 해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어요. 이미 기업을 내부를 파악을 하고 공격을 누구를 할 건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악성 코드도 이미 개발을 해놓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를 다 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고를 저희가 보면 상당한 시간이 들어요. 이러한 상당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 있는 해커를 어떻게 방어할 거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또한 그 APT 공격의 지난 사고들을 이렇게 쭉 보면 솔라인지 아까 공군방 공격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있고 계정도 다크웹에서 거래되지 그리고 내부에 사용하고 있는 장비 소프트웨어가 취약점이 있어서 공격을 당하지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방어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100% 막는 거는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제로 트러스트, 항상 의심해라. 근데 항상 의심하기 굉장히 어렵죠.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서 내부적으로 방어하려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밑에 보시는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4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 다단계 인증, 그리고 종단의 엔드 포인트에 일어나고 있는 탐지 대응, 그리고 데이터 탈취를 대비한 암호화고 여러 가지 사고들. 이거는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저희 한국인터넷증권은 IOC 개념에서 이렇게 하면 방어가 좀 힘들겠다 싶어서 IOA 중심으로 저희가 어태커 중심으로 공격 시나리오 관점에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 TTP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어서 저희가 이 공격 최초의 공격 준비부터 내부 침투, 권한 상승, 흔적 삭제까지 해서 전체적인 절차, 공격 전략 이런 것들을 보고서로 만들고 있어요. 6가지를 저희가 현재까지 만들었는데 꼭 참고해 주시고 내부적으로 이게 공격이 가능한지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격 중에 어떤 공격들은 그러니까 관리자의 IP를 이미 알고 있어서 그 관리자 IP가 홈페이지 6번째 건데요. 6번째 타겟형 워터링 공격인데 그 IP가 붙을 때까지 기다리고 다른 IP가 붙으면 악성 코드를 안 내리고 그 IP가 붙어야지만 악성 코드를 내리는 경우까지 와요. 그러니까 타겟형으로 공격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발견하고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6가지 사례를 전체적으로 한번 나열을 해봤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5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중에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TTP를 얘기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헌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격을 발견하려면 내부적으로 TTP가 가능한지 절차가 가능한지 한번 다시 살펴보고 내부적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스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헌팅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것들이 TTP라든지 이런 소아 개념의 여러 가지 장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고 적용 가능한지 한번 다시 살펴보는 게 현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